구겨진 작은 쪽지를 폈을 때 딸아이가 휘갈겨 쓴 그 몇 마디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아픈 척하고 어서 가. 나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딸을 쳐다봤고 아이는 그저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제발 자기를 믿어달라고 애원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의 일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져나가는지 알면 정말 기쁘거든요. 그날 아침은 경기도 분당의 우리 집에서 시작된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었다. 내가 이혼 후 만난 성공한 사업가 최강우와 결혼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우리 삶은 완벽해 보였다. 넉넉한 집, 두둑한 은행 잔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딸 민지에게 그토록 필요했던 안정을 드디어 찾아준 것 같았다. 민지는 언제나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였다. 14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지나치게 조용했고 마치 스펀지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듯했다. 처음에는 민지와 강우의 관계가 어려웠다. 새아버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사춘기 소녀에게 의례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나름의 균형을 찾은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토요일 아침, 강우는 사업 동업자들을 우리 집 브런치 모임에 초대했다. 회사 확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고, 강우는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유독 안절부절못했다. 나는 메뉴 선정부터 장식의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쓰며 일주일 내내 모임을 준비했다. 주방에서 샐러드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민지가 나타났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내가 즉시 알아차릴 수 없는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긴장 혹은 두려움. 엄마, 민지가 주변의 시선을 끌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다가오며 속삭였다. 내 방에서 보여줄 게 있어. 그때 강우가 주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집에서 열리는 비공식적인 행사에도 늘 흠잡을 데 없이 옷을 차려입었고 그 순간에도 고급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다. 둘이서 뭘 그렇게 소곤거려? 그는 눈까지 웃고 있지는 않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별거 아니에요. 나는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민지가 학교 과제 때문에 도와달라고 해서요. 그래, 빨리 해. 그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손님들이 30분 뒤면 도착할 거야. 나랑 같이 맞이해야 하니까 당신이 여기 있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를 따라 딸을 뒤따라갔다. 민지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거의 난폭하다 싶을 정도로 재빨리 문을 닫았다. 무슨 일이야, 딸? 사람 겁나게.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집어내 손에 쥐어주며 불안하게 문 쪽을 쳐다봤다. 나는 쪽지를 펴서 급하게 쓰인 글씨를 읽었다. 아픈 척하고 어서 가. 민지야, 이게 무슨 장난이야? 나는 혼란스럽고 조금은 짜증이 나서 물었다. 곧 손님들이 닥칠 판에 장난칠 시간은 없었다. 장난 아니야. 목소리는 겨우 들릴 듯한 속삭임이었다. 제발, 엄마, 나 좀 믿어줘.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아무거나 둘러대. 몸이 안 좋다고 하고 그냥 가. 딸의 눈에 서린 절박함에 나는 얼어붙었다. 엄마가 된 이래로 딸이 이토록 진지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민지야, 걱정되잖아. 대체 무슨 일이냐고? 아이는 누가 엿듣기라도 할까봐 다시 문 쪽을 힐끔거렸다. 지금은 설명 못해. 나중에 전부 다 말해줄게. 약속해. 하지만 지금은 날 믿어야 해. 제발. 내가 더 캐묻기도 전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 손잡이가 돌아가고 이제는 눈에 띄게 짜증이 난 듯한 강우가 나타났다.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 첫 손님들이 방금 도착했어. 나는 딸을 보았다. 아이의 눈은 소리 없이 애원하고 있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휩싸여 나는 딸을 믿기로 결심했다. 미안해요, 강우 씨.
나는 손을 이마에 짚으며 말했다. 갑자기 좀 어지러워서요. 편두통이 도진 것 같아요. 강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방금 전까지 멀쩡했잖아, 서연 씨. 5분 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나도 알아. 갑자기 그랬어. 나는 정말 아픈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며 설명했다.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난 약 좀 먹고 잠시 누워 있을게. 그가 반박할 거라 생각했던 긴장된 순간 초인종이 울렸고 그는 손님들을 맞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듯했다. 알았어.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합류하도록 해. 그가 방을 나가며 말했다. 다시 둘만 남게 되자 민지가 내 손을 잡았다. 누워 있으면 안 돼. 우리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갈 거야. 더 센 약 사러 약국 가야 한다고 해. 내가 같이 갈게. 민지야, 이건 말도 안 돼. 손님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엄마,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부탁이야. 이건 장난이 아니야. 엄마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딸의 두려움에는 너무나 날 것. 그대로의 진실한 무언가가 담겨 있어 등골이 오싹해졌다. 대체 무엇이 내 딸을 이토록 겁에 질리게 한 걸까? 아이는 내가 모르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나는 재빨리 핸드백과 차키를 챙겼다. 거실에서 정장을 입은 두 남자와 활기차게 대화하고 있는 강우를 발견했다. 강우 씨, 미안해요. 내가 말을 끊었다. 두통이 점점 심해져서요. 더 센 약 좀 사러 약국에 가야겠어요. 민지가 같이 가준대요. 그의 미소는 순간 얼어붙었다가 이내 체념한 표정으로 손님들을 향했다.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가 설명했다. 금방 다녀와. 그는 내 쪽으로 몸을 돌리며 덧붙였다. 말투는 무심했지만 그의 눈은 내가 읽을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차에 올라탔을 때 민지는 떨고 있었다. 운전해, 엄마. 아이는 마치 집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라도 할 것처럼 집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 멀리 가. 가면서 다 설명할게. 나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수천 개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대체 내 딸이 저렇게 행동할 만큼 심각한 일이 무엇일까? 아이가 입을 열었을 때 내 세상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 최강우가 엄마를 죽이려고 해. 민지가 억눌린 흐느낌처럼 말을 뱉었다. 어젯밤에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 엄마가 마시는 차에 독을 넣겠다는 얘기를 했어. 나는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신호대기 중이던 트럭의 뒷부분에 거의 부딪힐 뻔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잠시 숨을 쉴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다. 민지의 말은 마치 싸구려 스릴러 영화에나 나올 법한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렸다. 뭐라고, 민지야? 그런 끔찍한 농담은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내가 바랐던 것보다 훨씬 힘없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내가 그런 걸로 농담할 것 같아? 아이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고 얼굴은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다 들었어, 엄마. 전부 다. 뒷차에 경적이 울렸고 나는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것을 깨달았다. 나는 목적지 없이 그저 집에서 멀어지기 위해 자동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정확히 뭘 들었는지 말해봐. 나는 새장 속 동물처럼 갈비뼈를 두드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부탁했다. 민지는 시작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어젯밤에 물 마시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어. 늦은 시간이었어. 아마 새벽 2시쯤. 강우 씨 서재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불이 켜져 있었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속삭이고 있었어. 아이는 용기를 내듯 잠시 말을 멈췄다. 처음엔 회사 일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때 엄마 이름을 말했어. 나는 핸들을 너무 세게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가 말했어. 내일 모든 게 계획대로 될 거야. 이서연은 이런 모임 때 늘 그렇듯 차를 마실 거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심장마비처럼 보일 거라고 당신이 장담했잖아. 그러고 나서 웃었어. 엄마. 마치 날씨 얘기라도 하는 것처럼 웃었다고.
속이 메스꺼렸다. 그럴 리가 없었다. 나와 한 침대를 쓰고 내 삶을 공유하는 남자, 강우가 나를 죽일 계획을 세우다니 너무나 터무니없었다. 네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 나는 필사적으로 다른 설명을 찾아보며 제안했다. 어쩌면 다른 서연 씨에 대한 얘기였거나 아니면 사업과 관련된 어떤 비유였을지도 몰라. 민지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마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 오늘 모임에 대해서 엄마만 없으면 보험금이랑 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될 거라고 했어. 아이는 망설이다 덧붙였다. 내 이름도 언급했어. 나중에 어떻게든 나도 처리할 거라고. 등골을 타고 냉기가 흘렀다. 강우는 언제나 그렇게 다정하고 그렇게 세심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착각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그가 그런 짓을? 나는 딸보다 나 자신에게 더 가깝게 중얼거렸다. 생명보험. 엄마, 6개월 전에 들었던 거 기억나? 10억 원짜리 배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이 왔다. 보험. 물론이지. 강우는 그 보험을 그토록 고집했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내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제 이 불길한 새로운 시각 아래에서 나는 그것이 처음부터 정반대였음을 깨달았다. 더 있어. 민지가 거의 속삭이듯 말을 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류 몇 장을 검토하기 시작했어. 그가 나가길 기다렸다가 서재에 들어갔어. 그의 빚에 관한 서류들이 있었어. 엄마, 빚이 엄청 많았어. 회사가 거의 파산 직전인 것 같아. 나는 길가에 차를 세웠다. 머릿속이 너무나 혼란스러워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었다. 강우가 파산 직전이라고? 내가 왜 몰랐을까? 그는 항상 사업이 번창하고 있고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말했었는데 이것도 찾았어. 민지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며 말했다. 다른 은행에 있는 그의 이름으로 된 계좌 내역서야. 몇 달 동안 거기에 돈을 이체해 왔어. 의심받지 않으려고 소액으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다. 사실이었다. 내가 전혀 몰랐던 계좌에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아파트를 판 돈. 사실상 내 돈이 쌓이고 있었다. 현실은 잔인하고 부인할 수 없이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강우는 파산 직전일 뿐만 아니라 몇 달 동안 아마도 우리 결혼 초부터 나를 체계적으로 도둑질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빚이 쌓이고 빼돌릴 돈이 줄어들자 그는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상에, 나는 메스꺼움을 느끼며 속삭였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눈이 멀었을까? 민지가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 14살 소녀에게서는 어울리지 않게 성숙해 보이는 위로의 몸짓이었다. 엄마 탓이 아니야. 그는 모두를 속였어. 한동안은 나까지도. 갑자기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다. 민지야, 그 서류들 그의 서재에서 가져온 거야? 그가 없어진 걸 눈치채면 어떡해? 네가 안다는 걸 의심하면? 두려움이 다시 딸의 눈에 어렸다. 휴대폰으로 사진 찍고 전부 제자리에 돌려놨어. 눈치채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이는 완전히 확신하는 것 같지 않았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강우는 꼼꼼하고 관찰력이 뛰어났다. 무언가 제자리에 있지 않다면 그는 알아챌 것이다. 경찰에 전화해야 해. 나는 휴대폰을 들며 결심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게? 민지가 반문했다. 그가 전화로 엄마를 죽이겠다고 얘기했다고요? 그가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서류를 찾았다고요? 우리에겐 실질적인 증거가 없어, 엄마. 물론 딸의 말이 맞았다. 존경받는 사업가 대 히스테릭한 전처와 문제아 사춘기 딸. 이야기가 어떻게 왜곡될지 눈에 선했다. 우리가 선택지를 고민하는 동안 내 휴대폰이 울렸다. 강우에게서 온 문자였다. 어디야? 손님들이 당신을 찾고 있어. 또 한 번 등골이 오싹했다.
그의 문자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마치 몇 시간 전에 나를 죽일 계획을 세우지 않은 사람 같았다. 이제 우리 어떻게?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것은 내가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었다. 집에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건 분명했다. 하지만 계획 없이 그냥 사라질 수도 없었다. 강우는 자원과 인맥이 있었다. 생각 없이 도망친다면 그는 결국 우리를 찾아낼 것이다. 우선 증거가 필요해. 나는 마침내 결심했다. 경찰에 가져갈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어떻게? 뭘? 그가 오늘 사용하려던 독약 같은 거.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한 계획은 위험했고 어쩌면 무모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초기의 공포가 차갑고 계산적인 분노로 바뀌면서 나는 우리가 행동해야 하고 그것도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돌아갈 거야. 나는 시동키를 돌리며 선언했다. 뭐라고? 민지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엄마, 미쳤어? 그가 엄마를 죽일 거야. 내가 먼저 그를 잡는다면 아니지. 나는 내 목소리의 단호함에 스스로 놀라며 대답했다. 같이 생각해봐, 민지야. 증거 없이 지금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 강우는 내가 신경쇠약에 걸려서 비이성적인 충동으로 널 데리고 나갔다고 주장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그는 우리를 찾아낼 거고 우리는 훨씬 더 취약해질 거야. 나는 급하게 유턴하여 우리 집 방향으로 돌아갔다. 우리에겐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 그가 오늘 사용하려던 독약이 우리의 가장 좋은 기회야. 그걸 찾아내기만 하면 경찰에게 보여줄 실질적인 무언가를 갖게 되는 거야. 민지는 두려움이 역력함에도 불구하고 결연한 눈빛으로 나를 빤히 쳐다봤다. 하지만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어떻게 그걸 해? 계속 연기하는 거야. 약국에 들러서 진통제를 먹었더니 좀 나아졌다고 할게. 너는 바로 내 방으로 가서 너도 몸이 안 좋은 척하는 거야. 내가 강우와 손님들의 주의를 끄는 동안 너는 서재. 그가 최근에 뒤적이던 곳들을 찾아봐. 민지는 두려움이 분명했지만 결심에 찬 눈빛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뭘 찾으면? 아니, 더 나쁜 건 우리가 뭘 하는지 그가 눈치채면 어떡해? 나는 내 공포가 드러나지 않도록 애쓰며 침을 삼켰다. 지금이라고 문자를 보내. 내가 받으면 핑계를 대고 즉시 빠져나올 거야. 뭘 찾으면 사진을 찍되 아무것도 가져오지는 마. 그가 무언가 없어졌다는 걸 눈치채게 할 위험을 감수할 순 없어. 집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점점 더 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남편이라고 부르던 남자가 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늑대의 굴로 들어서려 하고 있었다. 그 생각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거의 악몽 같았고 나는 필사적으로 깨어나고 싶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우리가 나갔을 때보다 차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았다. 손님들이 모두 도착한 것이다. 계획 잊지 마. 문으로 걸어가며 민지에게 말했다. 자연스럽게 행동해. 만약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느끼면 즉시 집에서 나와. 옆집 아주머니 댁으로 가. 알았지? 딸은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가기 전에 내 손을 짧게 꽉 쥐었다. 문을 열자마자 대화와 웃음소리가 우리를 맞았다. 거실에서는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손에 들고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강우는 그 중심에서 모두를 웃게 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우리를 보자 그의 미소는 순간 흔들렸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아, 돌아왔군. 그가 다가와 내 허리에 팔을 두르며 외쳤다. 예전에는 위안이 되었던 그의 손길이 이제는 혐오감을 일으켰다. 몸은 좀 괜찮아, 여보? 조금요.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약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다행이군. 그는 민지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너는 꼬마 아가씨,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는데 저도 머리가 아파요. 민지가 완벽하게 자기 역할을 해내며 중얼거렸다. 잠깐 누워 있어야겠어요. 물론이지, 물론.
강우의 걱정은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내가 진실을 몰랐다면 완전히 믿었을 것이다. 쉬어. 필요한 거 있으면 아래층에 있으니 말하고 민지는 계단을 올라갔고 나는 강우가 건네준 물 한 잔을 받아들며 손님들 무리에 합류했다. 샴페인은 약과 섞어 마시면 안 된다는 핑계로 거절했다. 오늘은 차 안 마셔? 그가 무심코 물었고 나는 등골을 타고 오싹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아마 안 마실 것 같아요. 나는 가벼운 톤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편두통이 있을 땐 카페인을 피하려고 해요. 그의 눈에 잠시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지만 이내 사라지고 평소의 매력적인 모습으로 돌아왔다. 현명한 생각이군. 이리 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강우가 손님들 사이로 나를 이끄는 동안 나는 얼굴에 미소를 고정한 채 속으로는 최고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그가 내 팔이나 등을 만질 때마다 나는 뿌리치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했다. 그가 내게 던지는 미소 하나하나는 이제 불길한 속셈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 이서연 씨는 대학 교수야. 그가 동업자 중 한 명에게 말했고 그의 자부심은 진심인 듯했다. 한국문학 전공이지 아주 똑똑한 사람이야. 마쿠에서 그가 내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런 칭찬을 듣는 것은 비현실적이었다. 그가 나를 몰래 음해하면서 얼마나 많이 나를 이렇게 칭찬했을까? 그의 사랑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내 돈을 원해라는 가면이었을까? 나는 슬쩍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직 민지에게서 문자가 없었다. 그건 아이가 아직 찾고 있거나 아니면 의심스러운 것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었다. 약 20분 후 강우와 내가 한 부부와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단 한 단어. 지금. 피가 얼어붙었다. 우리는 즉시 나가야 했다. 실례합니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룹에게 말했다. 민지가 괜찮은지 확인 좀 해야겠어요. 강우가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나는 재빨리 몸을 돌려 거의 뛰다시피 계단을 올라갔다. 민지는 자기 방에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하였다. 그가 오고 있어. 아이가 내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계단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서 이리로 뛰어왔어. 뭐 찾았어? 나는 이미 문 쪽으로 아이를 끌며 재빨리 물었다. 서재에서. 책상 서랍에 숨겨진 상표 없는 작은 병. 사진 찍었어.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강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 씨, 민지, 거기 있어? 나는 딸과 재빨리 눈을 맞췄다. 지금 복도로 나갈 수는 없었다. 그에게 들킬 것이다. 방 창문은 집 뒤편으로 나 있었지만 우리는 2층이었다. 위험한 추락이었다. 가만히 있어. 나는 속삭였다. 우리가 대화하고 있었던 것처럼 연기하자. 문이 열리고 강우가 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즉시 민지의 겁에 질린 얼굴에 고정되었다. 여기 별일 없어? 그의 말투는 무심했지만 눈은 경계심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 나는 평범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대답했다. 민지가 아직도 머리가 아프대서 뭐 필요한 거 있나 보러 왔어요. 강우는 잠시 우리를 살폈고 그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다. 알겠어. 그럼 당신은 여보? 두통이 좀 나아졌어요. 나는 거짓말했다. 이제 파티에 다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는 미소 지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잘 됐네. 마침 당신이 좋아하는 그 특별한 차를 준비했어. 주방에서 기다리고 있어. 속이 뒤틀렸다. 그 차, 그가 전화해서 언급했던 함정. 고맙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약 때문에 내가 고집 좀 부릴게. 그가 말을 끊었다.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새로운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당신을 위해 특별히 주문한 새로운 블렌드야. 두통에 도움이 될 거야. 그때 나는 우리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 너무 강하게 거절하면 의심을 살 것이고
차를 마시면 죽을 것이다. 알았어요. 나는 시간을 벌려고 애쓰며 마침내 수락했다. 민지랑 몇 분만 더 있다가 갈게요. 강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속으로 고민하는 것 같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늦지는 마. 손님들이 당신을 찾고 있어. 그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민지와 나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다. 그 차, 아이가 속삭였다. 엄마한테 꼭 마시라고 할 거야. 알아. 나는 공포가 커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필요하다면 창문으로라도. 하지만 우리가 탈출을 고민하는 동안 나는 나를 얼어붙게 하는 소리를 들었다. 열쇠가 자물쇠에서 돌아가는 소리, 밖에서 우리를 가두는 소리. 강우는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둬버린 것이었다. 우릴 가뒀어. 민지가 문으로 달려가 헛되이 열려고 애쓰며 외쳤다. 공황 상태가 나를 마비시킬 뻔했지만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썼다. 강우가 우리를 가뒀다면 그가 무언가를 의심한다는 뜻이었다. 어쩌면 서재가 뒤져진 것을 눈치챘거나 아니면 우리 눈에 서린 두려움이 우리를 배신했을지도 모른다. 창문. 나는 그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며 결정했다. 이제 그게 유일한 탈출구야. 커튼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뒤뜰 잔디밭까지 약 5m 높이였다. 치명적이지는 않겠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만큼 위험했다. 너무 높아, 엄마. 민지가 두려움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말했다. 알아, 얘야.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나는 방안을 둘러보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았다. 내 눈은 침대 이불에 머물렀다. 이걸 즉석 로프로 쓸 수 있겠어. 나는 재빨리 이불을 벗겨내고 무거운 책상 다리에 묶기 시작했다. 바닥까지 닿을 만큼 길지는 않겠지만 추락 높이를 상당히 줄여줄 것이다. 엄마, 민지가 나지막이 부르며 문 쪽을 가리켰다. 그가 다시 오고 있어. 귀를 기울이자 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강우가 돌아오고 있었고 왠지 우리의 안부를 확인하러 오는 것 같지는 않았다. 빨리. 나는 책상에 매듭을 마무리하고 창문 밖으로 이불을 던지며 속삭였다. 네가 먼저 가. 이불을 타고 최대한 내려간 다음에 뛰어내려. 무릎으로 착지해서 충격을 분산시키도록 굴러.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창문의 자리를 잡았다. 다리를 밖으로 내밀었다.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이제 자물쇠의 열쇠가 꽂히는 소리가 들렸다. 가. 나는 아이가 이불을 꽉 잡도록 도우며 명령했다. 놀라운 민첩성으로 민지는 즉석 로프처럼 이불을 이용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가 아직 바닥에서 2m 정도 떨어진 천 끝에 도달하는 것을 초조하게 지켜봤다. 지금 뛰어.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지시했다. 민지는 이불을 놓고 잔디밭으로 떨어졌고 내가 지시한 대로 굴렀다. 끔찍한 순간 아이가 다쳤을까 생각했지만 곧 일어나서 괜찮다는 손짓을 하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 강우가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두 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이불을 잡고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천을 너무 빨리 미끄러져 내려가서 손이 데었다. 끝에 다다랐을 때 방에서 분노에 찬 비명이 들려왔다. 서연, 분노로 알아볼 수 없게 변한 강우의 목소리에 나는 망설임 없이 이불을 놓았다. 나는 잔디밭에 어설프게 떨어지며 왼쪽 발목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지만 아드레날린이 너무 솟구쳐서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즉시 일어섰다. 뛰어. 나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공포에 질려 위를 올려다보고 있는 민지에게 소리쳤다. 내 시선을 따라가 보니 강우가 창문에 몸을 내밀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의 가면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소름 끼치는 순간 그가 우리 뒤를 따라 뛰어내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대신 그는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다. 계단으로 내려올 거야.
나는 민지의 손을 잡으며 경고했다. 빨리 움직여야 해. 우리는 발목의 통증 때문에 약간 절뚝거리며 뒷뜰을 가로질러 우리 집과 옆 도로를 구분하는 낮은 담장 쪽으로 달렸다. 민지가 먼저 뛰어넘었고 나는 다른 쪽으로 착지할 때 고통의 찌릿함을 느끼며 힘겹게 뒤따랐다. 어디로 가? 민지가 헐떡이며 물었다. 나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며 우리의 선택지를 가늠했다. 우리 집은 폐쇄된 단지 안에 있었지만 경비가 허술했다. 정문 경비실은 약 500m 떨어져 있었지만 이쯤 되면 강우는 이미 경비원들에게 연락했을 것이다. 아마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아내가 사춘기 딸과 함께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꾸며냈을 것이다. 저쪽으로. 나는 단지의 더 숲이 우거진 지역으로 이어지는 나무들 쪽을 가리키며 결정했다. 숲을 가로질러서 직원용 출입구로 나갈 수 있어. 우리가 달리는 동안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높은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강우는 손님들에게 알려 우리의 탈출을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었다. 그가 걱정하는 척하며 제 아내가 좀 안 좋아요. 가끔 저런 발작을 일으켜요. 제발 찾는 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 생각은 고통을 무시하고 더 빨리 달리도록 나를 독려했다. 그가 나를 이 이야기의 악당으로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숲에 도착했다.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작은 자연 휴식처였다. 이 시간대에는 인적이 드물었고 그건 축복이었다. 우리는 좁은 길을 따라가며 전진하는 동안 조용히 하려고 애썼다. 사진. 나는 민지를 보며 기억해냈다. 아직 병사진 가지고 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민지의 휴대폰에는 강우의 책상, 서랍 속, 서류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상표 없는 작은 갈색병의 사진이 보였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특징이 없어서 누구에게나 눈에 띄지 않을 물건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안에 내 남편이 나를 상대로 사용하려던 무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더 있어. 민지가 화면을 밀어 다른 사진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것도 찾았어. 다음 사진은 강우의 틀림없는 필체가 담긴 종이를 보여주었다. 시간과 관찰 사항이 적힌 목록이었다. 10, 30 손님 도착. 11, 45차 대접. 15, 20분 내 효과. 걱정하는 척. 12, 19급차 호출. 너무 늦게. 속이 뒤틀렸다. 그것은 내 죽음의 상세한 시간표였고 마치 업무회의를 조직하는 사람처럼 계획되어 있었다. 차갑고 체계적이며 그의 손으로. 맙소사. 나는 속삭였다. 그는 정말 오늘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숲속에서 멀리서 다가오는 목소리들이 들렸다. 수색이 여기까지 미친 것이다. 가자. 나는 민지의 손을 잡아 끌며 재촉했다. 직원용 문이 근처에 있을 거야. 우리는 이제 길을 벗어나 나무와 덤불 사이를 달리며 목소리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애썼다. 내 발목은 걸을 때마다 욱신거렸지만 두려움은 강력한 마취제였다. 마침내 직원들이 단지를 출입할 때 사용하는 작은 금속 문이 보였다. 잠겨 있어. 나는 문을 밀어보려 했지만 소용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말했다. 민지는 절망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눈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엄마 단지 출입카드 그걸 리더기에 대면 돼. 나는 재빨리 가방을 뒤져 우리가 단지를 출입할 때 사용하던 카드를 꺼냈다. 작동하기를 기도하며 리더기에 카드를 댔다. 녹색 불이 켜지고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우리는 단지 뒤편 정문에서 멀리 떨어진 좁고 조용한 거리로 나왔다. 평범한 주거 지역이었고 소박한 집들과 몇몇 상점이 있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거리에 아무도 없었다. 이제 어디로 가? 민지가 여전히 내 손을 굳게 잡고 물었다. 나는 재빨리 생각했다. 친구나 가족의 집으로 갈 수는 없었다.
강우가 가장 먼저 찾아볼 장소들일 것이다. 우리는 익명의 임시적인 장소가 필요했다. 코엑스몰까지 택시를 타자 나는 결정했다. 거기서 더 잘 생각하고 경찰서로 갈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서둘러 더 큰 길가로 걸어갔고 거기서 택시를 잡을 수 있었다. 운전사는 헐떡이며 구겨진 옷차림과 겁에 질린 표정의 두 여자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지만 내가 가장 가까운 쇼핑몰로 가달라고 했을 때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민지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가볍게 떨었다. 괜찮아, 딸?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물었다. 무서워. 아이가 고백했다. 그가 우리를 찾으면 어떻게 찾지 못할 거야. 나는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자신감을 보이며 안심시켰다. 경찰에 갈 거야. 네가 구한 증거가 있으면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쇼핑몰에서 나는 우리가 앉을 수 있는 눈에 띄지 않는 장소를 찾았다. 2층의 한 카페가 이상적으로 보였다. 시선을 끌지 않을 만큼 충분히 붐볐지만 너무 혼잡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핫초코 2잔을 주문하고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지금 경찰에 전화해야 해. 나는 휴대폰을 들며 말했다. 그때서야 강우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를 알아차렸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문자를 열었다. 서연 씨, 제발 집에 돌아와. 당신과 민지가 너무 걱정돼. 어제 우리 다툼 때문이라면 얘기할 수 있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 사랑해. 그 말들의 허구성에 새로운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의 서사를 구축하고 있었고 내가 불안정하다는 증거를 만들고 있었으며 아마 일어나지도 않은 다툼을 꾸며내고 있었을 것이다. 뭐 하는 거야? 민지가 내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어. 나는 문자를 보여주며 대답했다. 내가 일종의 발작을 일으켰고 모든 걸 상상해냈다고 주장할 거야.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다. 경찰에 전화했어. 당신들을 찾고 있어. 2사람 모두 걱정하고 있어. 제발, 서연 씨, 민지를 생각해. 피가 얼어붙었다. 그는 경찰을 끌어들였지만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아내를 둔 걱정 많은 남편으로서였다. 이건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어 나는 중얼거렸다. 경찰이 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를 찾고 있다면 민지가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우리 이제 어떻게? 나는 심호흡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애썼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했다. 우리를 믿어주고 강우의 비난에 맞서 우리를 지지해줄 수 있는 누군가. 김유정 변호사님께 전화해야겠다. 나는 마침내 결정했다. 김유정 변호사는 내 대학 친구였고 지금은 형사 전문 변호사였다.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관계는 유지하고 있었다. 이 순간 우리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녀였다. 토요일인데도 받기를 기도하며 그녀의 번호를 눌렀다. 유정아, 나 서연이야. 그녀가 받자마자 내가 말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내 도움이 필요해. 다음 20분 동안 나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민지의 쪽지, 딸이엇들은 대화, 병과, 시간표 사진, 우리의 필사적인 탈출. 유정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들었으며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간결한 질문만 했다. 지금 어디 있어?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코엑스몰 2층 카페에. 나는 대답했다. 거기 그대로 있어. 그녀가 명령했다. 내가 데리러 갈게. 30분 안에 도착할 거야. 내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하고도, 특히 경찰하고는 말하지 마. 알았지? 나는 잠시 안도감을 느끼며 동의했다. 고마워, 유정아. 기다리는 동안 민지와 나는 침묵을 지키며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관찰했다. 카페에 들어오는 남자마다 나는 움츠러들었고 강우의 얼굴을 보게 될까 두려웠다. 어떻게 알았어? 나는 마침내 민지에게 물으며
테이블 위에서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 대화를 듣기 전에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눈치챘어? 민지는 망설이며 시선을 내렸다. 사실 전부터 그를 의심하고 있었어. 엄마, 아이가 고백했다. 사소한 것들이었어.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할 때 엄마를 쳐다보는 방식, 차갑고 계산적이었어. 그리고 엄마가 아파트 판돈 얘기를 꺼낼 때마다 그가 불안해하던 모습도 나는 너무 깊이 빠져서, 너무 눈먼 사랑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신호를 무시했는지 깨달으며 침을 삼켰다. 한 번은 민지가 말을 그가 전화로 계획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 그때는 일에 관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젯밤 그 대화를 듣고 나니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 왜 나한테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 딸? 확신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그와 함께 행복해 보였어. 아빠랑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내 머릿속 상상일지도 모르는 의심 때문에 엄마의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어젯밤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진실이 온 힘을 다해 나를 덮치면서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사춘기 딸은 나보다 훨씬 먼저 위험을 감지했다. 내가 아이를 보호해야 했을 때 아이가 나를 보호해 준 것이다. 미안해. 나는 아이의 손을 꽉 쥐며 속삭였다. 내가 보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탓이 아니야. 민지는 나를 놀라게 할 만큼 성숙하게 말했다. 그는 모두를 속였어. 그런 데는 아주 능숙했으니까. 그때 내 휴대폰이 새로운 문자로 울렸다. 다시 강우였다. 경찰이 민지방에서 피를 발견했대. 서연 씨,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제발 두 사람 다 괜찮다고 말해줘. 나는 민지에게 문자를 보여주었고 아이는 창백해졌다. 피라고? 내 방에 피 같은 건 없었어. 증거를 심고 있는 거야. 나는 새로운 공포를 느끼며 결론 내렸다. 내가 너를 해친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거야. 아니면 더 나쁘게는 그것은 모든 것을 새로운 차원의 위험으로 몰고 갔다. 강우는 나를 불안정하게 보이게 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나를 모함하고 있었다. 여기서 나가자. 민지가 일어서기 시작하며 말했다. 경찰이 우리를 찾으러 여기로 오면 어떡해? 아니,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유정이가 기다리라고 했어. 지금 나가면 우리가 도망치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그건 강우의 거짓말에 더 신빙성을 더해줄 거야. 바로 그때 카페 반대편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들어와 누군가를 찾는 듯 주위를 둘러보는 것을 보았다. 엄마, 민지가 경찰을 발견하고 속삭였다. 진정해. 나 자신의 심장도 마구 뛰고 있었지만 나는 지시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증거가 있잖아. 조심스럽게 그들과 이야기할 거야. 경찰들은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눈에서 우리를 알아본 것을 보았다. 아마도 우리의 인상착에 어쩌면 사진까지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서연 씨 맞으십니까? 그들 중 한 명이 우리 테이블에 멈춰서며 물었다. 네, 맞아요.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남편분께서 당신과 따님을 매우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가 전문적이지만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불안정한 상태로 집을 나갔고 미성년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내가 대답하기 전에 민지가 끼어들었다. 거짓말이에요. 제 새아버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증거도 있어요. 경찰들은 민지의 단호한 발언에 회의적인 눈빛을 교환했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관자놀이의 흰머리가 희끗한 50대 남자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매우 심각한 고발이란다. 얘야. 그의 어조는 이제 더 진지해졌다. 증거가 있어요. 나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주장했다. 제 딸이 남편 사무실에서 독약병을 찾았어요. 오늘 저를 어떻게, 언제 죽일지 상세히 적힌 시간표와 함께요.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젊은 경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부인, 남편분께서는 부인께서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다고 저희에게 알렸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며 말했다. 이전에도 비슷한 발작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분노가 속에서 끓어올랐다. 강우는 완벽하게 판을 짜놓았다. 말도 안 돼요. 전 그런 발작을 겪은 적이 없어요. 나는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며 대답했다. 제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획을 알아챘기 때문이죠. 민지가 휴대폰을 들었다. 보세요. 아이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게 제가 그의 사무실에서 숨겨둔 걸 찾은 병이고, 이 종이에는 저를 독살할 시간표가 적혀 있어요. 경찰들은 사진을 검토했고, 그들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이건 평범한 병처럼 보이는군요. 나이 많은 경찰이 말했다. 종이에 관해서는 어떤 메모일 수도 있고요. 살인 계획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나는 주장했다. 그는 몇 달 동안 우리를 고립시켜 왔어요. 우리의 재정, 우리의 움직임을 통제해요. 최근에 우리는 그가 파산했고 제 돈을 비밀 계좌로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엄마, 민지가 카페 입구를 가리키며 말을 끊었다. 유정 변호사님이야. 나는 그쪽을 쳐다보았고 친구가 우리 쪽으로 빠르게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몇 년이 지났지만 어디서든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키가 크고 자신감 있는 자세.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네이비색 블레이저를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은 모습. 그녀의 단호한 시선은 내게 엄청난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다. 서연아. 그녀가 우리 옆에 멈춰서서 즉시 상황을 파악하며 말했다. 경찰이 벌써 도착했네. 누구십니까? 부인? 나이 많은 경찰이 물었다.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그녀가 명함을 내밀며 대답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이서연 씨와 따님 박민지 양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즉시 태도를 바꾸는 듯했다. 변호사님, 저희는 최강우 씨로부터 그의 아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미성년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설명했다. 이해합니다. 유정이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물론 최강우 씨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 고발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고려하셨겠죠. 맞습니까? 경찰들의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 몇 가지 분명히 하죠. 유정이가 내 옆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제 의뢰인들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물질의 사진 증거와 이서연 씨를 독살하려는 계획을 암시하는 서면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민지 양은 최강우 씨가 자신의 계획을 명시적으로 논의하는 전화 통화를 목격했습니다. 경찰들은 이 새로운 정보를 고려하는 듯했지만 여전히 주저했다. 제 의뢰인들을 데려갈 영장이 있습니까? 유정이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아니요, 변호사님. 나이 많은 경찰이 인정했다. 저희는 단지 최강우 씨의 진술에 따라 실종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조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무도 실종되지 않았습니다. 유정이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제 의뢰인들은 잘 있고 그들의 생명에 대한 신뢰할 만한 위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안전합니다. 최강우 씨는 미성년자의 방에서 피가 발견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젊은 경찰이 민지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을까봐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말도 안 돼요. 제 방엔 피가 없었어요. 그가 증거를 심고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경찰이 주장했다. 그녀는 명백히 괜찮습니다. 유정이가 대답했다. 그리고 제법적 보호하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서에 돌아가서 제가 지금부터 재계할 맞고소를 접수하시길 제안합니다. 살인 미수,
증거 조작, 그리고 최강우 씨에 대한 허위 범죄 신고입니다. 경찰들은 불편해 보였지만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다. 진술을 위해 서해 출두해 주셔야겠습니다. 나이 많은 경찰이 마침내 말했다. 물론이죠. 유정이가 동의했다. 1시간 안에 그곳에 가겠습니다. 이제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끼리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못해 경찰들은 물러났지만 우리 쪽으로 걱정스러운 시선을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다. 우리만 남게 되자 유정이가 테이블 위에서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상황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우가 발 빠르게 움직였어. 너를 불안정한 여자, 심지어 자기 딸을 해칠 수도 있는 여자로 몰아가면서 너에 대한 사건을 만들고 있어.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나는 두려움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우선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 유정이가 대답했다. 사진은 시작일 뿐이야. 실제 병과 그것이 독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분석 결과가 필요해. 그리고 강우의 재정적인 조작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민지가 물었다. 우리는 집에 돌아갈 수 없잖아. 그럴 필요 없어. 유정이가 안심시켰다. 즉시 수색 영장을 신청할 거야. 미성년자가 잠재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걸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맥이 있어. 그녀는 잠시 멈추고 나를 진지하게 쳐다보았다. 서연아, 지금 강해져야 해. 강우는 더럽게 나올 거야. 너를 불신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낼 거야. 사소한 다툼, 스트레스 받았던 순간들, 너를 불안정하게 보이도록 왜곡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으며 침을 삼켰다. 어떻게 그가 나를 그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 있었을까? 나는 유정이보다 나 자신에게 더 가깝게 중얼거렸다. 강우 같은 사람들은 조종의 대가야. 그녀가 대답했다. 몇 년 동안 완벽한 가면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적 소시오패스들이지. 눈치채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 그때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강우에게서 온 또 다른 문자였다. 서연 씨, 경찰이 당신들을 찾았대. 지금 쇼핑몰로 가고 있어. 그냥 돕고 싶을 뿐이야. 제발 내가 도착하기 전에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 나는 유정이에게 문자를 보여주었고 그녀는 즉시 경계 태세를 취했다. 그가 이리로 오고 있어.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다. 지금 당장 가야 해. 어디로? 나는 민지가 짐을 챙기는 것을 도우며 물었다. 경찰서로. 유정이가 대답했다. 지금으로선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야. 강우는 거기서 아무 짓도 못할 거고. 그가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어. 우리는 카페에서 재빨리 나와 정문을 피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가는 가장 긴 길을 택했다. 유정이는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세단인 자신의 차로 우리를 안내했고 곧 우리는 경찰서로 향했다. 가는 동안 민지는 내 손을 굳게 잡았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결연했다. 나는 아이가 그 단순한 쪽지 하나로 오늘 내 목숨을 어떻게 구했는지 떠올렸다. 얼마나 많은 다른 아내들이 같은 행운을 누리지 못했을까. 너무 늦을 때까지 위험을 깨닫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경찰서는 토요일 치고는 비교적 조용했다. 유정이는 우리를 곧장 서장실로 이끌었다. 그녀는 서장과 좋은 업무 관계를 맺고 있는 듯했다. 강 서장님. 그녀가 책상 뒤에 앉아있는 중년 남자에게 인사했다. 여기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서장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며 앉으라고 권했다. 제 의뢰인들이 이서연 씨의 남편에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유정이가 간결하게 설명했다. 그가 오늘 집에서 열린 행사 중에 그녀를 독살할 계획이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서장은 고발의 심각성에 놀라 눈썹을 치켜떴다. 심각한 고발이군요, 김 변호사. 그리고 저희에겐 심각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가 반박하며 민지에게 사진을 보여주라고 신호를 보냈다. 서장은 카페에서 경찰들이 했던 것보다 더 주의 깊게 사진들을 살폈다. 그가 분석하는 동안 유정이는 말을 이었다. 또한 저희는 최강우 씨가 이서연 씨의 돈을 빼돌리고 있으며 금융사기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 없는 정신적 불안정성을 주장하며 제 의뢰인을 불신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장이 민지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며 대답했다. 사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 변호사, 병, 독성 분석,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제가 자택에 대한 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겁니다. 유정이가 오는 길에 준비한 서류 몇 장을 건네며 말했다. 미성년자가 위험에 처해 있고 최강우 씨가 바로 이 순간 거짓 증거를 심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장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을 때 경찰서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나는 서장실 유리창을 통해 강우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쇼핑몰에서 우리에게 다가왔던 바로 그 경찰들과 함께였다. 그의 얼굴은 우리를 보자 걱정과 안도가 뒤섞인 완벽한 가면이었다. 서연 씨, 민지야. 그가 서장실로 들어오려다 문 앞에 경찰에게 제지당하며 외쳤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서장은 강우와 우리를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했다. 이 사람이 문제의 그 사람입니까? 그가 물었다. 네, 나는 몸이 본능적으로 긴장되는 것을 느끼며 확인했다. 제 남편 최강우입니다. 서장은 강우를 들여보내라는 손짓을 했다. 그는 다가와 민지를 껴안으려 했지만 민지는 눈에 띄게 뒤로 물러섰다. 대체 무슨 일이야? 그가 물었다. 그의 혼란스러운 표정은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내가 진실을 몰랐다면 나 자신을 의심했을 것이다. 서연 씨, 왜 그렇게 도망친 거야? 손님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난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최강우 씨, 서장이 끼어들었다. 이서연 씨와 변호사께서 당신을 살인 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강우는 진심으로 충격받은 듯 나와 서장을 번갈아 보았다. 이건 말도 안 돼. 그가 외쳤다. 서연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약 때문이야? 내가 당신 불안 발작에 도움되라고 준 거라고 설명했잖아. 무슨 약 말입니까? 서장이 이제 더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서연 씨가 좀 문제가 있어요. 강우가 마치 고통스러운 무언가를 공유하기 꺼리는 듯 목소리를 낮추며 설명했다. 불안증, 편집증. 가끔 의사 선생님이 순한 안정제를 처방해 주셨어요. 그녀는 제가 약을 먹이려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냥 김 원장님이 처방해 주신 약일 뿐이에요. 등골이 오싹했다. 그의 서사는 너무나 그럴듯했고 너무나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거짓말이야. 나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난 불안증 같은 거 겪은 적 없어. 그 김 원장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어. 그가 전부 꾸며내고 있는 거야. 강우는 마치 어려운 아이를 다루는 듯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보셨습니까? 그가 서장에게 말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자신의 상태를 부인해왔고 심지어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도 거부해서 발작을 악화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최강우 씨, 유정이가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제 의뢰인은 어떤 심리 장애로도 진단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주장을 증명할 의료 기록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강우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잠시 망설였지만 그 망설임은 분명했다. 월요일에 김 원장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서연 씨와 민지가 걱정될 뿐입니다. 그저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가고 싶을 뿐이에요. 당분간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서장이 내 안도를 위해 선언했다. 조사가 필요한 양측에 심각한 고발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민지가 갑자기 일어섰다. 제가 다 들었어요. 아이가 강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어젯밤 전화로 엄마를 독살할 계획을 세우는 걸 들었어요. 심장마비처럼 보일 거라고 했잖아요. 나중에는 저도 처리할 거라고 했어요.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강우의 표정이 순간 변했다. 분노의 섬광이 재빨리 걱정으로 가려졌다. 민지야, 얘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잘못 들었을 거야. 난 전화로 사업 얘기를 하고 있었어. 아마 대화의 일부를 듣고 혼동했을 거야. 혼동한 거 아니에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음에도 민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보험금 때문에 엄마를 죽이려 했잖아요. 당신은 파산했어. 제가 서류를 봤다고요. 강우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서연 씨, 그가 내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여? 민지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믿게 만들고 있어. 이건 심리적 학대야.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서장실 문이 다시 열렸다. 경찰 한 명이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서장님, 그가 말했다. 방금 최강우 씨댁 감식 예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셔야 할 겁니다. 서장은 봉투를 열어 심각한 표정으로 내용을 살폈다. 서장실의 긴장감은 손에 잡힐 듯했다. 강우는 동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고 민지는 내 손을 꽉 잡고 있었으며 유정이는 모든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흥미롭군요. 서장이 마침내 중얼거리며 강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최강우 씨, 미성년자의 방에서 피를 언급하셨죠. 맞습니까? 강우는 완벽하게 구성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연 씨와 민지가 도망친 후에 방에 들어갔을 때 카펫에 얼룩을 봤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절망했습니다. 이상하군요. 서장이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이 예비 분석에 따르면 방에서 발견된 피는 이 시간이 채 되지 않았고 혈액형 분석 결과 이서연 씨나 미성년자의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는 강우의 가면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가 더듬거렸다. 그게 어떻게 된 거죠? 그 피는 서장이 천천히 설명했다. 당신의 혈액형과 일치합니다. 최강우 씨. 이는 당신이 거기에 피를 묻혔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무거운 침묵이 서장 씨를 덮쳤다. 강우는 재빨리 다음 수를 계산하는 듯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검사에 뭔가 오류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뵈인 적도 없는데요. 사실 서장이 말을 이었다. 감식반이 당신 양말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피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미리 자신의 피를 채취해 둔 것 같습니다. 강우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게다가 서장이 계속했다. 이걸 찾았습니다. 그는 봉투에서 민지가 사진 찍었던 이제는 증거물 봉투에 담긴 갈색병 사진을 꺼냈다. 내용물은 분석 중이지만 예비 검사 결과 비소와 유사한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불안증 치료제에서 기대할 만한 성분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강우 씨? 강우는 분노와 공황이 뒤섞인 표정으로 벌떡 일어섰다. 이건 말도 안 돼. 함정이야. 서연이가 이걸 심어놓은 게 틀림없어. 정확히 언제 그랬을까요? 유정이가 차분하게 물었다. 그녀와 민지가 2시간 넘게 여기에 있었고 당신 말에 따르면 그들은 아침에 집에서 도망쳤는데 말이죠. 강우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이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조종을 잘해요. 몇 달 동안 제 돈을 훔쳐왔다고요. 당신이 절도를 언급하니 흥미롭군요. 서장이 끼어들었다. 당신 사무실에서 꽤 흥미로운 은행 서류들도 발견했거든요. 공동 계좌에서 케이맨 제도의 역외 계좌로 정기적으로 이체된 내역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카드로 만든 성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새로운 폭로가 나올 때마다
강우가 공들여 만든 외관은 산산조각 났다. 사랑스러운 걱정의 초상이었던 그의 얼굴은 이제 표면 아래에 항상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냈다. 차가운 분노, 계산, 경멸, 이 모든 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주장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같은 확신이 실려 있지 않았다. 물론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서장이 일어서며 대답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설명할 충분한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최강우 씨, 당신을 살인 미수, 증거 조작, 허위 범죄 신고 및 금융 사기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체포합니다. 서장은 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마치 강우 안의 스위치가 켜진 것 같았다. 한순간에 걱정 많은 남자의 모든 외관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순수한 악의, 나를 향한 날 것의 증오. 이 멍청한 년. 그가 내 쪽으로 다가오며 소리쳤다. 네가 모든 걸 망쳤어. 경찰들이 그가 내게 닿기 전에 그를 붙잡았지만 내가 마침내 진짜 강우, 2년 동안 미소와 거짓 애정 표현 뒤에 숨어있던 괴물을 보기 전에는 아니었다. 내가 널 사랑했다고 정말 믿었어? 그가 그를 붙잡고 있는 경찰들과 싸우며 으르렁거렸다. 문제와 딸 하나 달린 평범한 교수 주제에 넌 내 돈이랑 생명보험 말고는 아무 가치도 없었어. 민지는 그 폭발의 폭력성에 떨며 내게 바싹 붙었다. 나는 아이를 보호하듯 껴안고 경찰들이 욕설을 계속 외치는 강우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충격 속에서 지켜봤다. 저 사람 끌어내. 서장이 명령했다. 그리고 경찰들은 강우를 서장실 밖으로 끌고 나갔고 그의 비명은 복도를 따라 울려 퍼졌다. 문이 닫히자 무거운 침묵이 서장실을 감쌌다. 서장은 유감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으로 우리에게 몸을 돌렸다. 이서연 씨, 당신과 따님은 공식 진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 전에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목격한 변화를 아직 처리하며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욕설을 퍼붓던 저 남자는 내가 알던 혹은 안다고 믿었던 강우가 아니었다. 마치 2년 동안 낯선 사람과 살았고 매일 밤 포식자 옆에서 잠든 것 같았다. 서연아, 유정이가 내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모르겠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 모든 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서장은 우리에게 물을 권하고 공식 진술을 하기 전에 잠시 쉬라고 제안했다. 나는 충격 상태에 빠진 듯한 민지를 껴안으며 동의했다. 네가 오늘 내 목숨을 구했어. 나는 속삭였다. 절대 잊지 않을게. 아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한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음 몇 시간은 진술, 서류 작성, 관료적인 절차의 연속으로 정신없이 지나갔다. 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이혼 후 강우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의 겉보기의 친절함과 안정감에 어떻게 마음을 빼앗겼는지, 어떻게 그가 점차 우리의 재정을 통제하고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우리를 고립시켰는지, 민지는 그 운명적인 밤에 들었던 것, 서류와 병을 어떻게 찾았는지, 그리고 아픈 척하고 어서 가라는 쪽지를 내게 건네주는 용감한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를 설명했다. 아픈 척하고 어서 가. 모든 것을 바꾼 끔찍한 운명에서 나를 구해준 5마디의 간단한 말. 감식은 밤새도록 우리 집에서 계속되었고 강우의 광범위한 금융 사기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다. 그는 내가 소유한 거의 모든 돈을 비밀 계좌로 체계적으로 이체했다. 그는 서류에 내 서명을 위조했다. 심지어 내 실질적인 동의 없이 10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나는 주택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서명했었다. 병에 대한 검사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것은 비소와 다른 물질들의 혼합물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섭취하면 심장마비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것이었다. 의심을 사지 않을, 겉보기에는 자연스러운 죽음. 마침내 경찰서에서 일이 끝났을 때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강우는 공식적으로 체포되었고 구속심사를 기다리게 되었다. 유정이는 우리가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아직 범죄 현장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기억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내 집에 있어도 돼. 그녀가 손님방을 보여주며 말했다. 내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그날 밤 유정이의 집 침대에서 민지 옆에 누워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강우의 얼굴이 변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가면이 마침내 벗겨졌을 때 그의 눈에 서린 증오가 보였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 바로 내 앞에 있던 단서들을 어떻게 눈치채지 못했을까? 엄마. 민지가 어둠 속에서 작고 연약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가 정말 우리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민지는 여전히 아버지 같은 존재를 잃은 사춘기 소녀였다. 먼저 이혼으로 친아버지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강우를. 모르겠어, 딸.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건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에게 있었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래.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보는 거지. 아이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엄마? 아이가 마침내 물었다. 그것은 100만 불짜리 질문이었다. 그렇게 깊은 배신 후에 어떻게 우리 삶을 재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하루에 한 걸음씩. 나는 아이를 껴안으며 대답했다. 함께, 언제나 함께. 이후 몇 주 동안 우리는 강우의 거짓말 거미줄의 전체 규모를 알게 되었다. 그는 자칭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의 회사는 몇 년 전부터 파산 상태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나를 노리고 결혼했고 내가 부모님 사후 상당한 금액에 판 아파트, 내 유산을 노렸다. 모든 낭만적인 제스처, 모든 사랑 고백, 내가 특별하다고 믿었던 모든 순간, 모든 것이 계산되었고 차갑고 체계적인 계획의 일부였다. 조사는 또한 내가 그의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다. 나 이전에 다른 여자가 있었다. 그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자연사한 과부였다. 그때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전에 심장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심장마비는 경계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강우는 모든 것을 상속받았고 빠르게 탕진한 다음 그의 다음 먹잇감인 나를 찾았다. 재판은 언론의 구경거리였다. 돈 때문에 아내를 독살하려던 남편이 용감한 사춘기 딸의 기지로 저지당한 이야기는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민지와 나는 진술, 검사와의 면담, 법정에서 그 끔찍한 날을 여러 번 되살려야 했다. 하지만 내가 두려워했던 것과는 달리 그 과정은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일종의 카타르시스이기도 했다. 드러나는 모든 사실, 제시되는 모든 증거는 내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 내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강우는 숙련된 소시오패스였다. 몇 년에 걸쳐 자신의 기술을 연마한 포식자였다. 마침내 선고가 내려졌을 때 그것은 무거웠다. 가중 살인 미수 혐의로 30년, 금융 사기 혐의로 15년, 그리고 전처의 사망에 대한 강력한 개입 정황이 여전히 조사 중이었다. 그 운명의 토요일로부터 6개월 후 민지와 나는 다른 동네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강우와 함께 살던 집보다 작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고 유독한 기억에서 자유로운 곳, 새로운 시작이었다. 어느 날 아침 책 몇 권을 풀다가 로맨스 소설 페이지 사이에서 접힌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나는 즉시 민지의 필체를 알아봤고 그 단어들은 나를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되돌려보냈다. 아픈 척하고
어서 가. 나는 그 쪽지를 침대 옆 탁자 위에 두는 작은 나무 상자에 소중히 보관했다. 우리가 직면했던 위험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한 힘을 영원히 상기시켜주는 물건이었다. 쪽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도 삶은 언제나 그렇듯 제 갈 길을 갔다. 민지와 나는 그 끔찍한 경험에 보이지 않는 흉터를 안고 살아가면서도 새로운 일상을 찾았다. 유난히 화창한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는 아파트 주방에서 함께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간 의식이 된 일이었다. 나는 민지가 정밀하게 토마토를 써는 모습을 지켜봤다. 얼굴은 그 일에 집중해 있었다. 이 1년 동안 아이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성숙함과 내면의 힘에서도 크게 성장했다. 무슨 생각해? 아이가 내 시선을 알아채고 말했다.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하고 있었어. 나는 그 말에 진심에 스스로 놀라며 대답했다.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썹을 치켜떴다. 운이 좋다고? 그 괴물과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나는 조리대 위에 나무 주걱을 내려놓고 아이를 향해 완전히 몸을 돌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운이 좋아. 강우를 만난 것 때문은 당연히 아니고 살아남았다는 것, 서로가 있다는 것, 그리고 네가 그날 나를 구할 만큼 용감했다는 것 때문에. 민지의 목덜미로 얼굴이 붉어졌다. 1년이 지났음에도 아이는 여전히 내가 자신의 용기를 언급할 때 불편해했다. 누구라도 똑같이 했을 거야. 아이가 중얼거렸다. 아니, 그렇지 않아. 나는 주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마비되었을 거야. 자기가 들은 것을 의심했을 거고, 더 많은 증거를 기다렸을 거야. 너는 단호하게 행동했고, 내 목숨을 구했어. 민지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다시 토마토에 시선을 돌렸다. 이번 주에 심리 상담에서 박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아이가 살짝 화제를 돌리며 물었다.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위험을 감지하는 육감을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대. 아마 그래서 내가 강우한테서 항상 뭔가 이상한 걸 느꼈던 걸지도 모른다고. 엄마는 아무것도 못 봤을 때도. 박 선생님은 우리 상담사였다. 그렇다. 우리는 트라우마 이후 함께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내린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다. 그분 말이 맞아. 나는 동의했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예민했어. 그리고 내 아버지와 힘들게 이혼한 후에 나는 더 고통스러운 기억을 불러오고 싶지 않아 말을 흐렸다. 내 첫 남편과의 이혼은 격동적이었고 그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져버렸다. 민지는 그때 겨우 9살이었고 그 거절은 상처를 남겼다. 믿을 수 없는 남자들을 알아보는 법을 배운 것 같아. 아이가 나이를 초월한 지혜로 말했다. 우리는 편안한 침묵 속에서 점심 준비를 계속했고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겼다. 아파트는 자연광으로 가득했고 신선한 향신료 냄새가 공기를 채웠으며 오랫동안 다시는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평화로운 느낌이 있었다. 초인종이 우리의 순간을 깨뜨렸다. 유정이일 거야. 나는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항상 일찍 오지. 유정이는 우리 변호사 이상이 되었다. 그녀는 가까운 친구였고 우리 회복 여정에 끊임없는 존재였다. 우리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사건의 계속되는 법적 측면을 논의하는 방법으로 시작된 전통이었지만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했다. 문을 열자 그녀가 와인 한 병과 활기찬 표정을 하고 서 있었다. 소식이 있어. 그녀가 들어오며 나를 껴안고 민지에게도 똑같이 하며 알렸다.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야. 우리는 유정이를 그토록 흥분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거실에 앉았다. 경찰이 마침내 윤서아 씨, 강우의 첫 번째 아내의 죽음에 대한 빠진 증거를 확보했어. 그녀가 신비롭게 사망한 과부를 언급하며 설명했다. 시신을 발굴했는데 머리카락과 손톱에 보존된 비소 흔적을 발견했어.
등골이 오싹했다. 강우가 실제로 나와 같은 짓을 시도하기 전에 한 여성을 살해했다는 확인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타당성을 가져다 주었다. 그 말은 나는 간신히 질문을 형성하며 시작했다. 그가 가중 살인 혐의로 재판받게 될 거라는 뜻이야. 유정이가 확인해 주었다. 현재의 형량과 새로운 증거를 고려하면 아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게 될 거야. 민지는 들릴 듯 말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다시는? 절대. 유정이가 단호하게 확신시켰다. 다시는 누구도 해칠 수 없을 거야. 그 소식은 안도감만 가져다 주었어야 했지만 내 감정은 더 복잡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슬픔도 있었다. 강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파괴한 삶들, 자신을 구해줄 민지가 없었던 윤서아 씨의 삶을 포함해서 한 가지 더 있어. 유정이의 어조가 더 가벼운 것으로 바뀌며 말을 이었다. 강우의 부동산 매각이 마침내 마무리됐어. 배상 합의의 일환으로 전체 금액이 너희에게 이체될 거야. 그가 훔친 모든 것은 아니지만 시작이야. 나는 똑같이 놀란 듯한 민지를 쳐다봤다. 얼마인데? 내가 물었다. 대략 5억 원 정도. 유정이가 대답했다. 민지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너희가 잃어버렸던 재정적 안정을 줄 만큼 충분한 금액이야. 그것은 상당한 금액이었다. 특히 내 저축과 대학 교수 월급에 남은 것으로 극도로 검소하게 살아온 1년 후에는 더욱 그랬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나는 중얼거렸다. 이 와인으로 축하하자고 말해. 유정이가 가져온 병을 들어올리며 제안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페이지를 넘기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고. 유정이가 와인을 따고 민지가 점심 준비를 마치는 동안 나는 내 방으로 가서 내 목숨을 구한 쪽지를 보관하는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나는 그 5단어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그렇게 작고 단순한 것이 어떻게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는지 생각했다. 아픈 척하고 어서 가. 만약 민지가 신호를 감지할 만큼 충분히 관찰력이 뛰어나지 않았다면, 만약 행동할 만큼 충분히 용감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 대안을 생각하며 몸서리쳤다. 거실로 돌아오니 유정이와 민지가 이제 훨씬 더 실현 가능해 보이는 대학 계획에 대해 활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 똑똑하고 용감한 딸, 내 충성스럽고 강인한 친구. 그들을 바라보며 나는 거의 숨이 막힐 정도로 강렬한 감사의 물결을 느꼈다. 건배. 유정이가 와인을 따른 후 잔을 들며 내가 말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들이 한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과거 대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점심을 맛보는 동안 나는 흉터는 남겠지만 그것들이 단지 트라우마의 흔적이 아니라 생존의 표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우는 우리를 파괴하려 했지만 결국 그의 배신은 그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다시 내 직감을 믿는 법을, 관계에서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법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 안에 있는 힘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가장 필요할 때 비로소 발견한 힘이었다. 민지는 불안정한 10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아는 자신감 있는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다. 상담은 강우와의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친아버지의 유기를 처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상담이 우리가 치유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영감을 받아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 점심 식사 후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민지가 말했다. 유정이는 깨끗한 접시를 정리하는 것을 돕고 있었다. 모든 일이 일어난 직후에 병원에서 우리가 나눴던 대화 기억나? 나는 강우의 구속 후 혼란스러웠던 날들을 기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그 운명적인 날 이전에도 우리를 서서히 독살하기 시작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 둘 다 종합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였다. 엄마가 나한테 우리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거냐고 물었잖아. 민지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말했지.
하루에 한 걸음씩 함께. 기억나. 나는 목이 메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우리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아이가 미소 지었다. 눈을 환하게 밝히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앞으로 나아가는 거 말이야. 응. 나는 아직 세제로 젖은 손으로 아이를 껴안으며 동의했다. 우린 분명히 잘 해내고 있어. 그날 밤 유정이가 가고 민지가 잠든 후 나는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집, 지붕 아래에서 위험을 모른 채 자신만의 강우들과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다른 여성들을 생각했다. 그때 나는 우리의 이야기가 단지 경고로서가 아니라 최악의 배신에서도 살아남아 재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로서 전해져야 한다고 결심했다. 겉모습은 속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구원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춘기 소녀가 서둘러 휘갈겨 쓴 단순한 쪽지처럼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 날 나는 이 이야기, 우리 이야기, 내 목숨을 구한 쪽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읽고 있다면 내가 가장 힘든 방법으로 배운 2가지 교훈을 당신도 가져가길 바란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질 때 비록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더라도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그리고 결코 작은 용기 있는 행동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 딸이 그 토요일 아침에 쓴 5단어처럼 말이죠. 삶과 죽음의 모든 차이를 만든 단어들. 아픈 척하고 어서 가. 때로는 진정한 힘을 찾기 위해 먼저 그것을 가진 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더 이상 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는지 알려주세요.